변화들이 강요된 배경에는 두 가지 주요한 동기가 숨어 있었다. 첫째는 경제적 효율성이었다. 어떤 특정인들이 경제 영역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바라는 경우 그들에게 요구되는 문화적 규범을 가르쳐주고 이와 경쟁하는 문화적 규범들은 제거해버리는 것이 효율적이었다. 두 번째는 정치적 안정이었다. 만일 주변 지역의 이른바 엘리트들이 서구화되면 그들은 그 지역의 대중으로부터 분리될 것이며 따라서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즉 반란을 위해 추종자들을 조직하기가 분명히 그만큼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이것은 결국 엄청난 오산이었음이 판명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제법 그럴듯했으며 또 실제로 얼마 동안은 제대로 먹혀들기도 했다. 세 번째 동기는 정복자 측의 교만이었다. 내가 이 점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적 압력을 설명하는 데 꼭 그것을 끌어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없는 경우에도 문화적 압력은 마찬가지로 컸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종차별주의가 직접 생산자들에 대한 범세계적 통제 기구 구실을 해왔다면 생산자들에 대한 통제 구실, 보편주의는 생산 과정의 철저한 통합과 국가 간 체제의 원활한 작동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다른 나라들의 부르주아지와 전 세계 여러 중간층의 활동을 이끌어 나감으로써 자본 축적을 촉진하는 데 이바지했다. 이를 위해서는 민족마다 그 성격을 달리하는 여러 종류의 민족 문화에 접목시킬 수 있는 전 세계적인 부르주아 문화의 틀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었다. 이는 과학과 기술의 측면에서 특히 중요했지만 정치 사상이나 사회과학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했다. 세계적 분업 체계 안에서 중간 간부층이 동화되게 마련이었던 여기서 수동태를 쓴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동화되게 마련이었던 중립적인 보편 문화의 개념은 중립적 보편. 이래서 세계 체계가 역사적으로 발전해감에 따라 그 체제를 지탱해준 또 하나의 기둥 노릇을 하게 되었다. 보편 문화. 이 같은 사상 체계는 진보에 대한 찬양 그리고 나중에는 근대화에 대한 찬양으로 요약되었는데 이것은 사회적 행위에 참다한 규범으로서보다는 오히려 세계의 상부 계층에 대한 복종과 그 계층으로의 참여를 나타내는 신분적 상징으로서 더 큰 구실을 했다. 지식의 종교적 기초에 대해서는 문화적으로 편협하다고 하여 이를 배격하고 지식의 과학적 기초에 대해서는 초문화적이라고 하여 이를 존중하면서 양자를 분리시키는 것은 유달리 악랄한 형태의 문화적 제국주의가 스스로를 정당하는 데 기여했다. 문화적 제국주의는 지적 해방이라는 이름 아래 군림하고 지적 회의주의라는 이름 아래 그 강제력을 행사했던 것이다. 자본주의의 핵심을 이루었던 합리화의 과정에는 행정가, 기술자, 과학자, 교육자와 같은 합리화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간계층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했다. 기술만이 아니라 사회 체제까지도 복잡해졌다는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이 중간계층이 거대해지고 또 차츰차츰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수적이 된 것이다. 이 계층을 지원하는데 쓰인 자금은 전 세계적 잉여에서 끌어내 왔는데 이것은 기업가와 국가를 통해 얻어낸 것이었다. 그러므로 기초적이지만 근본적인 이러한 의미에서 이와 같은 중간 간부층은 부르주아지의 일부를 이루어 왔는 바 자신들도 잉여 분배에 참여하겠다는 이들의 주장은 인간 자본이라는 20세기의 개념에 딱 들어맞는 이데올로기적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이들 중간 간부층은 자신들 가계의 유산으로 남겨줄 진짜 자본을 별로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장래의 지위를 보장해줄 교육기관에 자기 자식들을 우선적으로 들여보낼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지위의 계승을 보장받으려 했다. 이들은 이러한 우선권이 마치 자신들의 성취인 양 자기들 편리한 대로 말해왔음에 없소하게 규정된 기회균등이라고 하는 것으로 짐짓 이를 정당했다. 기회균등. 이리하여 과학적 문화는 전 세계 자본 축적자들의 공동 규약이 되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본 축적자들 자신의 활동과 그들에게 유리한 차별적 보수체계 모두를 정당화하는 데 이바지했다.
그것은 기술 혁신을 부추겼으며 생산 효율성의 약대를 가로막는 여러 요인들을 가차없이 제거하는 것을 정당화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당장은 아니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 있을 어떤 형태의 진보를 가져왔다. 그러나 과학적 문화가 단순한 합리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필요한 모든 제도적 구조들의 중간 간부층이었던 다양한 성분들을 사회화하는 한 가지 형식이었다. 그러나 과학적 문화가 단순히 합리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필요한 모든 제도적 구조들의 중간 간부층이었던 다양한 성분들을 사회화하는 한 가지 형식이었다. 중간 간부층에게 하나의 공통 언어가 된 노동자들에게는 직접적으로 꼭 그렇진 않았지만 과학적 문화는 중간 간부층이 끌려 들어갈지도 모르는 그런 반란적 활동에 전망과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상부 계층에게는 계급적 결속을 가지는 한 수단이 되기도 했다. 게다가 그것은 이런 중간 간부층을 재생산하는 데 편리한 메커니즘이었다. 그것은 오늘날 능력주의, 예전 같으면 재능에 따른 출세, 능력주의로 통하는 개념과 맞아떨어졌다. 능력주의. 과학적 문화는 계수제적 노동력 배치를 위협하지 않고도 개인의 계층 이동이 가능한 하나의 틀을 만들어냈다. 계층 이동이 가능한 하나의 틀. 아니 차라리 능력주의는 계소제를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작동장치로서의 능력주의와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의 과학적 문화는 역사적 자본주의의 기초가 되는 작동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가리는 은폐막들을 만들어냈다. 과학적 활동의 합리성을 크게 강조하는 것은 끝없는 축적의 불합리성을 감추는 가면이었다. 보편주의와 인종차별주의는 사실상 서로 대립적인 교인은 아닐지라도 겉으로 보기엔 기이한 베개 친구처럼 보일 것이다. 기이한 베개 친구. 즉 한쪽은 개방적인 데 비해 다른 한쪽은 폐쇄적이며 한쪽이 평등화를 지향하는 데 비해서 다른 한쪽은 양극화를 지향하고 한쪽이 이성적 논의를 추구하는 데 비해서 다른 한쪽은 편견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 교인은 역사적 자본주의의 발전과 발맞추어 전파되고 보급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들이 양립해 올 수 있었던 방식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인종차별주의와 보편주의. 보편주의에는 어떤 덫이 있었다. 그것은 자유롭게 떠도는 이데올로기로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자본주의라는 세계체제 안에서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퍼뜨린 이데올로기로서 발전해온 것이다. 보편주의는 강자가 약자에게 준 하나의 선물로서 세계에 주어진 것이었다. 강자가 약자에게. 우리는 그리스인을 두려워한다. 비록 그들이 선물을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보편주의라는 선물 자체에 인종차별주의가 담겨 있었는데 보편주의는 당연히 인종차별주의를 반대한다고 하지만 여기에 인종차별주의가 담겨 있었던 거지. 그것은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고는 두 가지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 선물을 받음으로써 지적 성취의 개서지 안에서 스스로 낮은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든지 그 선물을 거절함으로써 불평등한 실제 권력관계를 뒤엎을 수 있는 무기를 스스로 포기하든지 택일해야만 했던 것이다. 특권적 지위에 포섭되어 있던 중간 간부층조차 보편주의의 교의에 대해서 어떤 때는 열광적으로 이를 신봉하는가 하면 어떤 때는 그 속에 담긴 인종차별주의적 사고에 대한 반감에서 이를 문화적으로 거부하는 등 갈팡질팡하면서 지극히 모호한 태도를 취했던 것은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모호한 태도는 여러 문화적 르네상스 운동으로 표출되었다.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널리 사용된 르네상스란 용어 자체가 바로 그런 모호성을 구체화하고 있었다. 재생을 이야기함으로써 사람들은 문화적 영광의 시대가 이전에 있었음을 확신했지만 동시에 당대가 문화적으로 열등한 시기임을
인정하기도 했던 것이다. 재생을 이야기함으로써 사람들은 문화적 영광의 시대가 이전에 있었음을 것이다. 동시에 당대가 문화적으로 열등한 시기임을 인정하기도 했던 것이다. 재생이라는 말 자체가 유럽의 특수한 문화사에서 따온 것이었다. 전 세계 노동자들은 주인의 만찬에 결코 초대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같이 모호한 태도에서 좀 더 벗어나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은 세계 노동력의 정치적 의사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반체제 운동 자체도 똑같이 이런 모호한 태도에 푹 빠져 있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반체제 운동은 계몽사상이라는 이데올로기의 외피를 걸치고 있었는데 계몽사상 자체가 바로 보편주의 이데올로기의 으뜸가는 산물이었다. 그럼으로써 반체제 운동은 자기 자신들이 걸려들어 영영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문화적 덫에 자기들의 발목을 묶어놓았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역사적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고자 노력하면서도 그들이 타도 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바로 그 지배계급의 사상에서 끌어낸 전략을 이용하고 역시 거기에서 도출된 중기적 목표들을 설정해 왔던 것이다. 사회주의 형태의 반체제 운동들은 처음부터 과학의 진보를 신봉해왔다. 막스는 그가 유토피아주의자들이라고 비난한 사람들과 자신을 구별짓고자 하는 바람에서 자기가 표방하는 것은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주장했다. 그의 저작들은 자본주의가 진보적으로 나타난 여러 방식들에 강조점을 두었다. 가장 발전한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처음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은 심화되는 자본주의 발전의 소산으로서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서만이 아니라 사회주의가 성장하게 된 하나의 과정을 상정한 것이었다. 따라서 사회주의 혁명은 부르주아 혁명을 열심히 몸뜰 것이며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날 것이었다. 후대 논자들 중에는 따라서 부르주아 혁명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라에서는 부르주아 혁명을 지원하는 것이 사회주의자들의 임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던 것이다. 그 제2인터내셔널과 제3인터내셔널 사이의 여러 차이점들 가운데 이런 인식론에 관한 불일치는 들어있지 않았는데 그것은 양자가 모두 그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권력을 장악한 사회민주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은 다 같이 생산수단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경향이 있었다. 공산주의는 사회주의 더하기 전력이다 라는 레닌의 구호는 지금도 모스크바의 이 거리 저 거리에 거창한 깃발로 걸려있다. 이들 운동은 일단 권력을 잡으면 사회민주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이나 한결같이 일국 사회주의자는 스탈린의 구호를 실행에 옮겼는데 결국 그럼으로써 그들은 전 세계의 자본 축적에 필수적이었던 만문의 상품화 과정을 촉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이 국가 간 체제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실은 그들을 몰아내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 그 체제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가치 법칙의 체제라는 지배라는 전 세계적 현실을 수용하고 또 이를 촉진했던 것이다. 사회주의적 인간이란 것이 결국 거칠고 사나워진 테일러주의 같은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받을 정도였다. 물론 계몽사상의 보편주의를 거부하겠다고 하면서 세계 경제의 주변부 지역들에 적합한 여러 토착적 사회주의를 표방해온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도 있었다. 이런 이데올로기 체계들이 단순한 수사학을 넘어서는 그 어떤 것이 되면 될수록 그것들은 상품화 과정의 기본 단위로서 소득을 공유하는 새로운 가계들을 이용하지 않고 좀 더 전통적이라고 주장되는 더욱 큰 공동체를 이용하려는 실제적인 여러 시도들로 나타났다. 이런 시도들은 그것이 진지하게 추진되는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어느 경우든 전 세계 사회주의 운동의 주류는 이런 시도들을 비사회주의적이며 퇴행적인 문화적 민족주의 형태들이라고 비난하는 경향이 있었다. 언뜻 보기에 민족주의적 형태의 반체제 운동은 분리주의적 요구가 바로 그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보편주의 이데올로기에 덜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민족주의적 보편주의.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인상은 잘못된 것임이 드러난다. 확실히 민족주의 안에는 어떤 문화적 요소가 들어있게 마련이었는데 그 속에서 개개의 특정 운동은 민족 언어라든가 가끔은 종교적 유산이라든가 하는 민족적 전통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하지만 문화적 민족주의가 자본 축적자들의 압력에 대한 문화적 저항이었는가? 실제로 문화적 민족주의를 구성하는 두 가지 주요 요소들은 이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첫째로
문화를 담지하는 전달 수단으로서 선택된 단위는 국가 간 체제의 한 구성원인 국가인 경우가 많았다. 민족 문화를 관장한 것은 거의 대부분 이 같은 국가였다. 이런 사실은 실제로 각각의 경우마다 언제나 문화적 연속성의 왜곡을 가져오곤 했는데 흔히 그런 왜곡은 아주 심한 것이었다. 민족 문화를 국가의 틀 안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의 언제나 그 문화 연속성을 재확인하는 것이나 만큼이나 연속성을 은폐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언제나 국가 구조를 강화하고 그럼으로써 국가 간 체제를 강화하며 결국에는 세계 체제로서의 역사적 자본주의를 강화했다. 보편주의가 감히 화가 나네. 둘째로 이들 모든 국가의 문화적 주장들을 비교해보면 그것들이 형식은 서로 다르지만 내용은 모두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형식은 다르지만 내용은 모두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여러 언어들의 형태소는 서로 달랐지만 어휘 목록은 한 가지 모습으로 수렴되기 시작했다. 세계 내 여러 종교의 의식과 신학 이론들이 저마다 활력을 되찾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실제 내용면에서 종전만큼의 차이는 없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과학적인 것의 여러 선례들이 여러 가지 다른 이름 아래 재발견되었다. 예컨대 대부분의 문화적 민족주의는 하나의 거창한 제스처 노름이었던 것이다. 문화적 민족주의는 사회주의 문화와 마찬가지로 근대 세계의 보편주의 이데올로기를 굳건히 수호한 주요 신봉자였으며 그것을 좀 더 세계 노동자들의 구미에 맞게 만들어 제공해 주었다. 이런 의미에서 반체제 운동은 약자에 대한 강자의 문화적 중개자 구실을 하기가 일쑤였는데 이것은 그들의 뿌리 깊은 저항의 원천을 굳건히 하기보다는 오히려 망쳐놓았던 것이다. 국가 권력의 장악이라는 반체제 운동의 전략 속에 내재하는 여러 모순은 이들 운동이 보편주의적 인식론을 암암리에 받아들인 것과 맞물려 이 운동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들 운동은 점점 더 환멸이라는 현상에 직면해야만 했는데 이에 대한 그들의 이데올로기적 대응은 주로 역사적 자본주의를 정당화하는 핵심적인 주장들, 즉 진보의 자동성과 불가피성 또는 오늘날 소련에서 널리 이야기되고 있는 과학기술혁명을 제3 강조하는 것이었다. 20세기에 시작되고 1960년대 이래 점점 그 열렬함을 더해가고 있는 것으로 앞댈 말레크가 즐겨 말하는 문명적 구도라는 주제가 힘을 얻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생적 선택들이라는 새로운 용어는 보편화를 추구하는 이 보편화에 대한 것이다. 보편화를 추구하는 낡은 문화적 민족주의의 주제를 그저 다른 말로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반대로 그 주제 속에 전혀 새로운 인식론적 내용이 들어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문명적 구도는 초역사적 진리가 실제로 존재하느냐 않느냐의 문제를 새롭게 제기했다. 역사적 자본주의 하에 권력의 현실과 경제적 필요를 반영하는 한 가지 형태의 진리가 번성하여 전 지구에 역사적 자본주의 하에 권력의 현실과 경제적 필요를 반영하는 한 가지 형태의 진리가 번성하여 전 지구에 퍼져나갔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그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형태의 진리가 역사적 체계의 붕괴 과정 또는 끊임없는 자본 축적에 기초한 역사적 체계에 대한 진정한 역사적 대안들의 존재 여부를 얼마나 밝혀줄 것인가.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좀 더 새로운 형태의 근본적인 문화적 저항에는 하나의 물질적 기반이 있다. 전 세계 반체제 운동들이 잇따라 민중을 동원하게 되면서 점차 그것들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체제 작동에서 좀 더 주변적인 사람들, 그래서 끝내 축적된 잉여로부터 별 이익을 얻어낼 가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점점 더 많이 운동에 이끌어들였다.
그러나 이런 운동들 자체에 관한 신화의 정체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그 속에 담긴 보편주의 이데올로기의 재생산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그래서 이들 운동은 자신의 전제들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의심을 품게 된 사람들에게 더욱더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했다. 1850년에서 1950년까지 전 세계 반체제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면모와 비교해 볼 때 1950년대 이후 참여자들의 면모에는 주변부 지역 출신자들, 여자들, 소수 집단의 사람들, 그리고 임금서열에서 맨 밑바닥 쪽에 속하는 미숙년 노동자들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같은 현상은 세계 전체로 볼 때나 개별 국가별로 볼 때나 다 같이 사실이었으며, 일반 참가자들을 볼 때나 그 지도자들을 볼 때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운동의 사회적 기반이 이처럼 바뀜에 따라 세계 반체제 운동의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편향도 바뀌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까지 자본주의가 하나의 역사적 체계로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해 왔는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술해 보았다. 그런데 역사적 체제들 바로 그런 것, 역사적 체제들은 바로 그런 것, 즉 역사적인 것이다. 그것들은 생겨났다가 결국 사라지는데, 이는 그 내적 모순이 격화되어 마침내 구조적 위기에 이르게 되는 내부적 과정의 결과인 것이다. 구조적 위기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커다란 위기를 말한다. 그것들이 재구실을 다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 역사적 자본주의는 20세기 초에 구조적 위기를 맞기 시작했으며, 20세기 초 구조적 위기, 커다란 위기, 아마도 다음 세기의 역사적 체계로서 그 끝장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무엇이 올 것인가를 예견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 그 구조적 위기 자체의 여러 측면을 분석하고 그러한 체제적 위기가 우리들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알아내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이런 위기의 첫 번째, 그리고 아마도 가장 근본적인 측면은 오늘날 우리가 만물의 상품화에 근접해 있다. 다시 말해서 역사적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자본 축적을 추구하는 가운데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바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상태, 그러나 역사적으로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그런 상태에 가까워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어떤 것을 다른 것과 맞바꾸고 교육하고 교환하려는 인간의 성향이 종전까지 교류가 없었던 영역과 지역에까지 침투해 들어갔으며, 그래서 상품화를 확대하려는 압력은 상대적으로 제지당하지 않게 되었다. 막스는 시장을 사회적 생산관계를 은폐하는 장막 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지역에서 행해지는 직접적인 잉여 수탈에 비해서 시장을 통한 간접적인, 따라서 지역의 범위를 넘어서는 잉여 수탈은 알아차리기가 더 어려웠고, 그래서 세계 노동자들이 정치적으로 이에 맞서 싸우기도 그만큼 더 어려웠다는 오로지 그런 의미에서 진실이 다릅니다. 그러나 시장은 화폐라는 수량 측정의 일반적 척도에 의해서 작동했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 얼마나 많은 양이 수탈되었는가가 음파되기보다는 오히려 분명하게 드러나게 마련이었다. 자본의 축적자들이 정치적 보호망으로서 의존해 온 것은 노동의 일부만이 이렇게 화폐로 측정되어 왔다는 점이다. 노동력이 점점 더 많이 상품화되고 가계가 점점 더 상품관계의 연결고리로 되어감에 따라 잉여의 흐름이 점점 더 뚜렷이 보이게 된다. 그럼으로써 정치적인 반대 압력이 점점 더 실제적인 인원 동원으로 이어지고, 경제 우조는 점점 더 그 같은 동원의 직접적인 공격화가 된다. 자본 축적자들은 프롤레타리아화를 촉진하려고 힘쓰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지연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렇게만도 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은 개별적인 기업가이면서 동시에 한 계급의 성원이기도 하다는 데서 오는 그들 자신의 이해관계의 대립 때문이다. 이것은 꾸준하고 끊임없는 과정이며, 경제가 끝없는 자본 축적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한 막을 수 없는 과정이다. 자본주의 체제는 자신의 활력을 바닥나게 하는 어떤 활동들을 억제함으로써 수명을 연장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죽음은 언제나 지평선 어디엔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자본 축적자들이 체제의 수명을 연장시켜온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는 그 체제 안에 어떤 정치적 제약들을 짜맞춰 넣는 것인데, 이런 제약들로 말미암아 반체제 운동들은 국가 권력 장악이라는 전략에 따라 여러 공식적인 조직을 만들어내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들에게는 다른 현실적인 선택의 길이 없었다. 그러나 그런 전략은 자기 제약적인 것이다. 그렇지만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런 전략이 지니고 있는 모순 자체가 정치적 측면의 위기를 낳았다. 그것은 국가 간 체제의 위기는 아니었다. 국가 간 체계는 그 주요 임무, 즉 개서제를 유지하고 반대 운동을 억제하는 일을 여전히 아주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위기는 반체제 운동 자체의 위기인 것이다. 정치적. 사회주의 운동과 민족주의 운동 사이의 차별성이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점점 더 많은 운동들이 국가 권력을 그 자체가 지닌 여러 제약들과 더불어 잡게 됨에 따라 전 세계의 운동들 전체는 국가의 모든 신성한 속성에 대해 재평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그러한 속성은 19세기 분석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본 축적자들이 자본의 축적에 성공함으로써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과도한 상품화가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반체제 운동들이 권력 장악에 성공한 것은 세계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이 같은 자기제약적 전략을 받아들임으로써 붕괴의 위험이 있는 체계를 지나치게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 끝으로 위기는 문화적인 위기다. 반체제 운동의 위기, 즉 기본적 전략에 대한 의문은 보편주의 이데올로기의 존재들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보편주의죠. 그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문명적 대안에 대한 모색이 처음으로 진지하게 시도되고 있는 운동들의 분야와 14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모든 지적 정치들이 서서히 의문시되고 있는 지적 활동 분야가 바로 그것이다. 부분적으로는 이런 의문 역시 그 성공의 산물이다. 자연과학에서는 근대과학의 방법에서 비롯된 연구의 내적 과정들이 그 전제인 보편적 법칙의 존재에 대한 의문으로 귀결되고 있는 듯하다. 오늘날에는 과학의 시간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사회과학은 어떤 차원에서 볼 때 다른 과학과 별로 관련이 없지만 다른 차원에서 볼 때 모든 과학의 여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사회과학에서도 이제는 모든 발전론적 패러다임의 핵심에 대한 의문이 뚜렷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지적 문제들에 대한 논의의 재개는 한편으로 내부적 성공의 산물이자 내부적 모순의 산물이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위기에 빠져 있으면서도 역사적 자본주의의 구조에 대항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게 된 여러 반체제 운동들의 압력의 산물이기도 한데, 이 역사적 자본주의의 위기야말로 다른 모든 움직임의 시발점인 것이다. 역사적 자본주의의 위기는 특히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이라고도 일컬어지고 있다. 나 역시 이런 식의 표현에 동의한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우리는 사회주의 세계 질서, 즉 모든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물질적 복제의 격차와 실질적 힘의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좁히면 세계 질서가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 아직 알 수 없다. 사회주의적이라고 자칭하는 현존 국가들이나 운동들은 앞날을 위한 안내자로서 그는 거의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것들은 현재 현상, 역사적 자본주의 현상임에 따라서 그 틀 안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앞에 지적한 바와 같이 그것들이 비록 일률적으로 다 그렇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자본주의의 붕괴를 가져오는 요인일 수는 있다. 그러나 앞날의 세계 질서 자체는 우리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더욱이나 예견하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서서 형성될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것, 심지어 훨씬 더 나은 것이 되리라고 믿는 것조차 어쩌면 지나친 속단이다. 다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역사적 자본주의는 그 역사적 행로를 밟아오면서 바로 그 성공에 의해서 점점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더 나빠져 왔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